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현숙의 일본 군사안보 시간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2026년도 방위백서를 발표했죠. 이번 방위백서는 예년의 백서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단순히 방위비를 늘리고 무기체계를 증강하는 단계를 넘어 방위력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즉 방위력 변혁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일본 정부는 2022년에 수립했던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소위 전략 3문서를 2026년 중 조기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죠. 방위성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위력 변혁 추진본부를 설치했죠. 오늘은 2026년 일본 방위백서 전체 내용을 단순히 소개하기보다는 2024년과 2025년 방위백서와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일본 방위정책과 우리 안보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6년 방위백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는 이번 백서를 한마디로 증강을 넘어 변혁으로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2022년 전략 3문서를 통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스탠업 방위능력,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 무인자산,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각 분야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백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과 비교하여 안보 환경의 변화가 여러 분야에서 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연계 강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무인체계의 대량 운영과 장기전 양상을 중요한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전략 3문서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2026년 중 전략 3문서를 다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백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기가 몇 대 늘어났느냐보다 일본이 미래전과 장기전에 대비하여 방위체제 자체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가입니다. 지난 3년간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입니다. 2024년 방위백서는 2022년 말 수립한 전략 3문서를 실제 방위력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당시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일본은 3대 방위 목표의 실현을 중심으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기존 유튜브 자료 역시 바로 이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입니다. 2025년에는 중요한 조직적 변화가 있었죠. 바로 통합작전사령부의 창설과 통합작전체제의 본격화입니다. 실제로 2025년 방위백서는 이를 첫 번째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통합작전사령부의 창설은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의 전력을 평시부터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설지휘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였다고 평가할 수 있죠. 2026년입니다. 이제 방위정책의 포커스는 방위력 변혁으로 이동합니다. 즉 2024년은 전략의 실행, 2025년은 지휘체계의 통합, 2026년은 전략과 방위력 자체의 변혁이라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변혁이라는 부분을 이번 2026년 방위백서와 지난 2년의 백서와 가장 큰 차별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지금 방위력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2026년 방위백서는 크게 세 가지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입니다. 특히 중국은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하면서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 해경선에서 발진한 헬기가 일본이 주장하는 영공을 침범했고 중국군 전투기가 자위대기에 대해 간헐적으로 레이더를 조사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둘째는 중국 러시아와 북한 러시아의 군사적 연계 강화입니다. 특히 2025년 12월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동중국해에서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통과해 태평양으로 진출한 뒤 공동비행으로는 처음으로 시코쿠 앞바다까지 장거리 비행을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도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고 병력을 파견했으며 일본은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드론을 비롯한 현대전의 새로운 전투 방식을 실제 전장에서 경험하고 그 교훈을 습득할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전쟁 양상의 변화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값비싼 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대량의 드론과 무인체계, 사이버, 전자전, 우주사상과 정보전이 결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전에서도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변화가 유럽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향후 인도 태평양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미래전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판단이 2026년 방위백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바라보는 안보 환경은 이제 중국, 북한, 러시아라는 개별 국가의 위협만이 아닙니다. 군사력 증강, 국가 간 군사 연계, 그리고 전쟁 방식의 변화가 서로 결합하는 복합적인 안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2026년 방위백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새로운 전쟁 방식과 방위력 변혁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2026년 방위백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 자체뿐만 아니라 일본 주변에서 중국의 활동이 상시화되고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야오닝과 산둥에 이어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을 실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원거리 해외 공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 해경선의 활동은 이미 일상적인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중국 해경선에서 발전한 헬기가 센카쿠 주변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영공을 침범했고 2025년 12월에는 중국군 전투기가 자위대기에 대해 간헐적인 레이더 조사를 실시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활동의 빈도와 범위입니다. 백서에 따르면 2025년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 주변 접속 수역에서 확인된 일수는 357일에 달합니다. 사실상 1년 내내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무인기 활동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단순한 전력 증강 차원이 아니라 해외 공군력의 질적 향상, 일본 주변 활동의 상시화, 그리고 서태평양으로의 활동 범위 확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6년 백서에서 중국은 여전히 일본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중국군의 규모가 커졌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군사력이 실제로 일본 주변에서 더 자주, 더 멀리, 더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연계입니다. 2026년 방위백서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각각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백서는 이들 국가 사이의 군사협력이 서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복합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과 러시아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포함한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고 병력까지 파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과정에서 북한이 단순히 러시아를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전 경험과 군사기술을 획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 등 새로운 전투 방식을 경험하고 이러한 교훈이 북한군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백서는 지적합니다. 러시아로부터 미사일이나 핵 관련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 역시 일본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러 양국은 폭격기 공동비행, 함정 공동항행, 해군 공동훈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2월에는 중러 폭격기가 동중국해에서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통과해 태평양으로 진출한 뒤 공동비행으로서는 처음으로 시코쿠 앞바다까지 장거리 비행했습니다. 이는 일본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별도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주변 해외 공역에서 공동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정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직면한 위협은 이제 중국 따로, 북한 따로, 러시아 따로가 아닙니다. 북러 군사협력과 중러 군사 연계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일본은 이를 상호 연결된 복합적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변화가 일본이 방위력 변혁을 서두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중 2026년 방위백서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전쟁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번 백서는 제1부에 새로운 전쟁 방식을 둘러싼 동향이라는 독립된 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현대전의 변화 자체를 매우 중요한 전략적 문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드론과 무기체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값싼 드론이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의 위치를 탐지하거나 고가의 장비를 공격하고 미사일과 값싼 기만용 드론을 동시에 사용해 상대의 방공체계를 혼란시키는 복각 공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기술이 결합됩니다.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과 인공위성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AI로 분석하여 지휘관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전장의 탐지와 판단, 타격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이버전과 전자전, 정보전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상대의 통신망을 교란하고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며 전자파를 이용해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새로운 대응이 등장합니다. 전자전으로 드론을 방해하자 전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광 케이블을 연결한 드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즉, 새로운 무기가 나오면 곧바로 대응수단이 등장하고 다시 그 대응수단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식으로 전쟁 기술의 변화 속도가 극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탄약, 연료, 부품, 생산시설, 물류 등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중요한 군사력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따라서 단순히 첨단 무기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장기간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산업, 기술, 생산 기반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 방위백서 말하는 새로운 전쟁 방식은 특정 무기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론과 무인체계, 우주와 사이버, 전자전과 AI, 정보전과 인지전, 그리고 장기전 수행 능력이 모두가 하나의 전쟁 체계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중로와 북로의 군사적 연계 강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 방식과 장기전의 교훈을 매우 중대한 안보 환경의 변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2년에 수립했던 국가안전보장 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경비계획, 이른바 전략 3문서를 2026년 중에 조기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2022년 전략 3문서는 일본 방위정책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문서였습니다. 반격 능력의 보유,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스탠오프 방위 능력 확충 등 그동안 일본이 추진해온 핵심 방위정책의 기본틀도 여기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다시 개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본이 현재 전략만으로는 급속히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방위성은 방위력 변혁 추진 본부를 설치했죠. 이 조직은 현재 전략 3문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가속하는 동시에 새로운 전략 3문서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략 3문서의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무인화, 전 영역 통합작전, 장기전 대비, 방위산업과 기술기반 강화, 그리고 동맹 우방국가의 연계 확대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방위체제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026년 전략 3문서 개정은 일본이 기존의 방위력 증강 단계에서 방위력 변혁 단계로 넘어가는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위비와 전력 증강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 전략에서 제시한 GDP 대비 2%의 수준의 방위비 목표를 2025년 중 앞당겨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예산에서는 사코 관련 경비와 미군 제병 관련 경비를 포함할 경우 방위관계비가 처음으로 9조 엔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방위비 증액을 통해 실제
전투 능력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스탠오프 방위 능력입니다. 일본 본토나 도서 지역에서 상대의 이어권 밖에 있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도록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방공미사일 방어 능력입니다.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무인자사입니다. 공중, 해상, 수중에서 운용할 수 있는 드론과 무기체계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주, 사이버, 전자전 능력, 지휘통제와 정보기능, 기동경계 능력, 그리고 탄약과 부품의 비축 등 지속성과 강의성과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방위백서도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분야로 스탠오프, 통합방공미사일 방어, 무인자산, 영역횡단작전, 지휘통제정보, 기동경계, 지속성, 강인성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방위비 증가는 단순한 양적 확대라기보다도 미래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 구조를 바꾸는 질적, 구조적 강화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의 방위력은 단순히 전투기나 함정의 숫자를 늘리는 방향보다 장거리 정밀 타격, 무인화, 네트워크화, 우주 사이버 능력, 그리고 장기전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더라도 일본의 안보 정책에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오히려 2026년 방위백서는 미일 동맹을 일본 안보 정책의 기초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중요한 변화는 지휘통제체계의 강화입니다. 일본은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했고 미국 역시 주일미군의 지휘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 미일 2+2 회의에서 주일미군을 보다 통합적인 지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와 주일미군 지휘체계를 연계하여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보다 긴밀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양국은 지휘통제체계의 향상, 남서지역에서의 공동활동 확대, 그리고 보다 실전적인 공동훈련의 확대를 주요 과제로 확인했습니다. 협력 분야도 전통적인 해공군 공동훈련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전, 통합방공미사일 방어, ISR, 확대 억제 등으로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요코다 기지에 주일미군 우주군도 신설되어 우주 영역에서의 미일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일 동맹은 단순히 미국이 일본을 방어해주는 관계라기보다 양국의 지휘체계와 전력을 연결하고 공동작전의 수준을 높이는 보다 통합된 군사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방위력 변혁은 일본 혼자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자체 방위력의 강화와 미일 동맹의 통합성이 동시에 높아지는 것, 이것이 2026년 일본 방위정책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위산업과 방위장비 이전 문제입니다. 2026년 방위백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일본 정부가 방위생산 기술 기반을 사실상 방위력 그 자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백서에서는 아예 방위생산 기술 기반을 별도 앱으로 재편해 그 비중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 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첨단 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탄약과 부품을 계속 생산하고 손실된 장비를 보충하며 필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생산 능력과 공급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능력을 평시에 유지하고 유사시에는 생산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민간 첨단 기술과 방위 기술의 경계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우주, 사이버, 무인체계 등은 대표적인 듀얼 유스 기술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대학과 연구기관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까지 적극적으로 방위기술 개발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방위장비청에 방위이노베이션 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했고 스타트업과 민간 기업의 기술을 신속하게 군사적 능력으로 연결하는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백서에서 가장 주목할 제도적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방위장비 이전 규제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완성품 수출을 구조, 수송, 경계, 감시, 소외라는 이른바 5가지 용어로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제한을 철폐했죠. 이에 따라 제도상으로는 앞으로 완성품, 부품, 기술, 수리, 서비스 등 보다 폭넓은 방위장비와 기술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방위산업 정책은 이제 국내 자위대에 필요한 무기를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 첨단 기술의 개발, 국내 생산 기반 강화, 동맹 우방국과 공동 개발,
해외 장비 이전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전략 산업 체계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적 기반입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도 실제로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없다면 방위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2026년 방위백서는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서에는 프로페셔널한 자위대원이라는 새로운 장이 마련됐습니다. 자위관뿐만 아니라 정책과 법률을 담당하는 사무관, 장비와 시설을 담당하는 기술직,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 등 자위대를 구성하는 다양한 전문 인력을 하나의 방위력 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인적 기반을 강조하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속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단순히 모집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 급여와 주거, 복지,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자위대라는 직업 자체의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전쟁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질도 달라져야 합니다. 드론과 무인 체계를 운영할 사람, 사이버와 전자전 전문가, 우주위성 운용 인력, AI와 데이터 분석 전문가, 첨단 장비를 연구하고 개발할 과학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백서 역시 앞으로 드론과 같은 장비를 능숙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인재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말하는 방위력 변형은 무기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전문성, 조직문화, 처우와 교육체계까지 함께 변화시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 역시 2026년 방위백서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봅니다. 결국 일본이 말하는 방위력의 변형은 무기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전문성, 조직문화, 처우와 교육체계까지 함께 변화시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본의 변화가 한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 변형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의 장거리 타격 능력 확대, 통합작전 능력 강화, 미일 지휘통제체계 긴밀화, 방위산업과 장비 지원 확대는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2020년 방위백서는 한국을 국제사회에 여러가지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해양안보 등을 고려할 때 한일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협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한미일 공동훈련 프리덤 에지 25가 실시되었고 해상 항공작품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대응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2026년에는 한일 해군간 수색 군한 공동훈련이 약 9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양국은 AI, 무인체계,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협력만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무기 수출 확대는 앞으로 국제 방산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변화를 경계하거나 따라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전력과 군구조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드론과 무인체계, 사이버 우주전자전, AI 기반 지휘통제, 장거리 정밀타격, 탄약과 방산, 생산 기반 등 미래전 핵심 분야에서 우리 역시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한국이 취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필요한 분야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되 우리 자신의 억제력과 방위산업, 첨단기술, 전문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일본의 방위력 변형을 관찰하는 목적도 일본을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전략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주는 함의를 살펴볼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독도입니다. 2026년 방위백서 역시 독도를 일본명 다케시마로 표기하면서 북방 영토와 함께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한일 안보협력과 한미일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협력의 필요성과 역사 영토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안보협력은 국익에 따라 추진하되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관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일본 방위백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백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최근 3년간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를 실행, 통합, 변혁이라는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2024년은 실행에 해였습니다. 2024년에 전략 3문서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은 2022년 12월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2024년은 이를 토대로 방역능력의 확보, 스탠업 방위능력, 통합방공미사일 방어, 무인자산,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은 통합의 해였습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통합작전사령부의 창설입니다.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 작전을 평시부터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상설 조직을 만들고 미군과의 지휘 통제 연계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즉, 각각의 전력을 늘리는 것을 넘어 그 전력을 하나의 작전 체계로 묶는 단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은 변혁의 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만든 전략 3문서를 불과 4년 만에 다시 개정하려 하고 있으며 방위성에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위력 변혁 추진 법까지 설치했습니다. 백서는 중국, 북한의 군사력 증강, 중러, 러북 연계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 방식과 장기전 등을 그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의 변화는 단순히 전투기나 함정미사일을 더 확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전략, 작전개념, 무기체계, 지휘통제, 방위산업, 과학기술, 인적기반, 그리고 미일 동맹까지 방위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방위정책은 이제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방위력 건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 전장 영역의 작전적 통합입니다. 육계 공연하는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까지 하나의 작전 체계로 연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인화와 자동화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과 무인체계의 효과가 확인되면서 공중뿐만 아니라 해상과 수중까지 무인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정보와 첨단 기술의 결합입니다. 위성, 드론, 각종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AI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탐지에서 판단, 타격까지 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2026년 백서는 민간 첨단 기술을 신속하게 방위 분야에 연결하고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의 참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반격 능력과 스탠오프 방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일본 방위의 공간적 범위도 과거보다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지속 가능한 전쟁 수행 기반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필요한 탄약과 부품, 장비를 계속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위산업과 공급망, 과학기술, 전문 인력까지 이제는 방위력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추진하는 변혁의 핵심은 무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할 것인가에서 미래전에서 어떻게 싸우고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로 관심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일본 방위에서는 단순히 일본의 방위력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설명하는 문서로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이제 일본의 관심은 방위력 증강에서 방위력 변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24년이 2022년 전략 3문서의 실행을 본격화한 해였다면 2025년은 통합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체제를 구축한 해였으며 2026년은 방위력 변혁과 새로운 전략체제의 전환을 시작하는 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활동 범위 확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중러 및 북한 러시아 군사 연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여준 새로운 전쟁 방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응하기에 전략 3문서를 조기에 개정하고 방위비를 확대하며 장거리 정밀 타격과 무인체계, 우주, 사이버,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방위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전문인력, 그리고 미일 동맹까지 하나의 방위체계 속에서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일본의 방위 정책을 바라볼 때 단순히 일본의 방위비가 얼마 늘었으며 어떤 무기를 새로 도입했는가만을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일본은 어떤 전쟁을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쟁에 어떻게 싸우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맞추어 국가의 방위체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이 2026년 일본 방위백서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이러한 방위력 변형의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는 일본의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전력 환경에 맞는 우리 자신의 국가안보 전략과 군사 전략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연석의 일본 군사안보 이야기, 2026년 일본 방위백서 분석, 일본 방위정책 증강에서 번역으로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